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총수요, 총공급이랑 그리고 고용지표 그리고 물가까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은. 자, 그러면 총수요, 총공급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미 3단원에서 뭘 배웠냐면 수요, 공급을 배웠었죠. 그죠? 수요, 공급을 배웠고, 수요라는 건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떨어져요.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해요. 라고 해서 수요를 배웠었고요. 공급 같은 경우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하네요.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이 떨어져요. 하면서 우리가 뭘 배웠었냐면 공급이라는 아이를 배웠었죠. 그죠? 근데 얘도 동일하게 총수요, 총공급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래프랑 동일한데 뭐냐면 뭔가가 좀 다르네요. 앞에 뭐가 붙었어요? 총이라는 단어가 붙었죠. 그래서 어떤 재화의 수요, 공급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수요와 모든 공급을 나타내는 거 우리가 뭐라면 수요와 총수요, 총공급이라고 하고요. 그 나라 안에 있는 가격은 뭐라 그러냐면 물가가 돼요. 그리고 그 나라에 있는 수량이라는 거는 실질 GDP 또는 국민소득이라고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총수요 곡선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수요 곡선처럼 우하향하는 곡선이에요. 그래서 물가가 높을 때 실질 GDP는 낮고요. 실질 GDP가 높으면 물가가 낮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동일하게 나타나고요. 얘도 똑같이 총공급, 우리가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면서 물가와 지금 실질 GDP 간의 정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고 얘는 음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나라 전체 안에 있는 수요라는 건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재화의 특정 재화의 수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라 안에서 모든 것을 사고자 하는 주체, 경제 주체들을 싹 다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어떻게 되면 총수요는 가계가 들어가고요. 가계가 경제 주체죠. 그리고 기업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면 정부가 들어가요. 가계가 쓰는 돈, 정부가 쓰는 돈, 기업이 쓰는 돈 이걸 다 합쳐서 우리가 뭐라면 총수요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총수요 뒤에 뭐 하나가 붙어 있는데 순수출이라는 아이가 붙어 있죠.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순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수출에서 수입을 빼주는 건데 우리 경제에서는요, 뭔가 얻은 거에서 나간 걸 빼주면 앞에 순이라는 단어를 붙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1단원에서 보시면 편익에서 기회비용을 빼줬을 때 순편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GDP 부분에서 우리가 해외 순수치 요소 소득이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처럼 수출에서 수입 들어온 거에서 나간 걸 빼주면 우리가 뭐라면 순수출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왜 굳이 수입을 빼주느냐라는 부분이죠. 왜 수입을 빼주느냐라고 했을 경우에 가게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정부가 돈을 쓸 때요, 국내산만 쓰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수입품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 펜 같은 거 생각해봐요. 펜 보시면 이렇게 돌려보면 메린, 제 펜 굉장히 많죠. 그런 것처럼 뭐냐면 가계의 소비에도 국내산만 있는 게 아니라 수입산이 들어가 있어요. 수입품이. 근데 우리가 이 총수요라는 거는 다른 측면으로 계산하면 소비 측면의 국민소득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저번 시간에 뭐 했냐면 국민소득 3년 등가의 법칙에 앞서서 생산, 소비, 분배는 결과적으로 일치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소비 측면의 국민소득이랑 생산 측면의 국민소득을 계산했을 때 일치하죠. 그죠? 일치했을 때 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수입품에 대한 소비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여기 봤을 때 여기 가계 소비, 기업 투자, 정부 지출에 뭐가 들어간다? 수입품에 대한 소비가 들어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품에 대한 소비는 나라 안에, 우리나라 안에서의 수요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수입을 빼줘서 순수출로 계산을 해줍니다. 자, 시험에서 자꾸 이 순수출에다가 수출을 집어넣는 경우가 있고요. 가계와 기업과 정부의 소비에는 수입품에 대한 소비가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가계, 기업, 정부의 소비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어요? 수입품에 대한 소비가 들어가 있어서 순수출로 계산을 해준다. 수입품을 빼주게 되는 것이다 라고 꼭 기억을 하시고요. 다시 한번 총수요 구성 요소를 보시면요. 가계소비, 기업투자, 정부지출, 순수출이 되고요. 수출에서 수입을 빼서 수입 부분을 제거해준다. 가계와 기업과 정부의 소비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 수입품에 대한 소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꼭 좀 기억하도록 하시고요. 기업의 투자는요. 설비투자라든가 재고투자예요. 그래서 가계가 만약에 요새 막 금값이 막 오른대요. 금값이 막 오르고 있어서 굳이 현금을 갖고 있는 것보다 금에다가 좀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금에 투자를 했습니다. 금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게 투자에 들어가느냐예요. 그렇지 못하다고요. 이 기업 투자라는 건 설비 투자라든가 아니면 재고 투자라든가 기업의 입장에서 발생하는 투자를 얘기하지 가계의 투자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그냥 금을 산 거예요.
가계가 금을 산 거기 때문에 가계 소비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총 공급해서 뭐가 나면 GDP가 나오죠. GDP는 뭐냐면 그 나라 안에서 생산된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공급은 GDP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GDP로 계산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총수요 총공급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자, 판서를 하면서 조금 더 그림을 좀 더 본격적으로 한번 그려보면요. 자, 우리가 X축을 뭐라고 그랬냐면 실질 GDP 또는 국민소득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Y축을 뭐라고 그랬냐면 물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총수요 곡선은 어떻게 되냐면 우하향하는 그래프가 들어서 AD가 되고요. 총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곡선이 돼서 AS가 돼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됐을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자, 가게가 돈을 많이 써요. 또는 정부가 돈을 많이 써요. 기업이 돈을 많이 써요. 그럴 수가 있겠죠. 그죠? 가게나 정부나 기업이 돈을 많이 써. 또는 수출이 많이 돼. 그렇게 되면 뭐가 늘어나게 되냐면 총수요가 증가하게 돼요. 그죠? 그럼 총수요가 증가하면 우리가 수요가 증가하면 우측으로 그래프가 이동을 하죠. 그거와 동일하게 총수요가 증가하면 그래프는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돼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요. 자, 그러면 총수요가 증가했을 때 어떤 결과값이 나오냐면, 자, 물가는요 상승하게 돼요. 물가는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소득, 실질 GDP가 증가하게 돼요. 총수요가 증가했을 때 물가가 상승하고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뭐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 판매 수입 증가 이런 식으로 했었다면 여기 4단원에 들어와서는 총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요. 물가가 상승하고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국민소득 실질 GDP라고 그랬죠? 실질 GDP가 증가하게 돼요. 그러면 이 국민소득과 또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이 있냐면 이 국민소득과 무엇은 반대가 되냐면 실업률이 반대가 됩니다. 이게 반대가 돼요.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되면요. 실업률은 떨어지게 되고요. 국민소득이 떨어지게 되면요. 실업률은 증가하게 돼요. 그러면 지금 총수요가 증가한 상황이죠. 그럼 총수요가 증가한 상황에서 물가는 상승하고 국민소득은 증가하고요. 실업률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갑국이 실업률은 하락하고요. 물가는 상승하고 있대요. 원인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뭐가 증가해서? 총수요가 증가해서가 되는 거죠. 총수요가 증가했을 경우. 그럼 반대로 총수요가 만약에 감소했다라고 봅시다. 총수요가 AD 다시 그래프에서 AD 그래프로 이동을 했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총수요가 감소하는 언제 감소하냐? 가게가 돈을 못 써요. 기업이 돈을 못 써요. 정부가 돈을 못 써요. 그렇게 되면 총수요가 어떻게 돼요? 감소하게 되겠죠. 그럼 총수요가 감소하면 어떻게 되냐? 물가는 하락해요. 그리고 국민소득은 감소해요. 그럼 국민소득은 감소하죠. 그럼 실업률은요?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물가는 하락하는데 실업률은 증가하고요. 국민소득은 감소하는 상황. 이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총수요 감소라고 불러요. 자, 우리가 뭐라고 알고 있냐면 물가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이에요. 물가가 하락하면 디플레이션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결정하는 게 지금 뭐예요? 총수요에서 결정이 되고 있죠. 총수요가 증가하면 뭐가 돼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총수요가 감소하면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우리가 뒤쪽에서 뭐가 있냐면 호경기, 불경기에 정부의 경제 정책이라는 게 나와요. 호경기와 불경기에. 그러면 호경기가 됐을 때 어떤 상황입니까? 라고 하면 호경기는 물가는 상승하는데 실업률은 떨어지는 상황이래요. 물가는 상승하는데 실업률은 떨어지는 상황이랍니다. 그럼 물가가 상승하고 실업률은 떨어져요. 언제 그렇게 돼요? 총수요가 증가했을 때. 총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물가는 상승하고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실업률은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무슨 상황이 나타나면 호경기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호경기가 됐다고 너무 계속해서 좋아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경제에 공황이 온다거나 또는 버블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호경기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무조건 어느 정도까지는 잡아줘야 돼요. 정부는. 그러면 여기서 정부 입장에서는 실업률이 낮은 거와 물가가 상승하는 것 중에서 뭐가 문제인 거예요?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업률이 나중에 뭐가 문제야? 문제가 될 건 없죠. 그럼 뭐가 문제예요? 이게 문제라고. 그럼 물가를 떨어뜨려 줘야 돼요. 자, 그럼 물가를 과연 정부가 떨어뜨릴 수가 있느냐?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떨어뜨리냐?
총수요를 감소시키면 돼요. 그럼 정부 지가 뭔데 총수요를 감소시켜? 라고 하시면 안 되죠. 아까 뭐라 그랬냐면 총수요 항목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정부가 있어요. 가계, 기업, 정부 순수출이 뭐냐면 총수요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정부 지가 돈을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뭐는 줄어요? 총수요가 줄어요. 그리고 가계와 기업에 세금을 증가를 시킵니다. 가계와 기업의 세금을 증가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가처분 소득이라든가 기업의 투자 자금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가계와 기업이 돈을 못 쓰게 돼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하냐면 총수요를 감소시키면서 본인도 돈을 쓰지 않고요. 가계와 기업도 돈을 못 쓰게 만들면서 총수요를 감소시켜서 물가를 하락시키는 거죠. 그래서 총수요로 물가를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세금을 늘리는데 지출을 줄이죠. 그래서 흑자 재정이고요. 돈을 쓰지 않기 때문에 긴축 재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불경기는 언제 불경기가 발생을 하냐면 물가는 하락해요. 물가는 하락하는데 실업률이 증가하는 거죠. 물가는 하락하는데 실업률이 증가하는 겁니다. 물가가 하락하는데 실업률이 올라가요. 언제 그래요? 총수요가 감소하면. 총수요가 감소하면 물가가 하락하고 국민소득이 감소하면서 실업률은 증가하게 되겠죠. 그럼 정부 입장에서 물가는 바닥이니까 큰 문제가 없어요. 뭐가 문제냐면 얘가 문제죠. 근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뭐라고요? 아까 총수요가 감소해서. 그럼 정부는 어떻게 하면 돼요? 총수요를 늘려주면 되죠. 어떻게? 본인이 총수요 항목이기 때문에 총수요를 증가시켜버리면 돼요. 본인이 총수요 항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총수요를 증가시키면 돼. 본인이 돈 쓰면 돼요. 본인이 돈 써서 총수요를 늘려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본인만 돈 쓰는 게 아니라 가계와 기업이 쓰고 있는 돈이 부족하죠. 그럼 가계와 기업이 돈을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세금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세금을 줄이고 본인은 돈을 쓰는 거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돈은 적은데 나가는 돈이 많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적자 재정. 그리고 돈을 많이 쓰니까 확장 재정.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총수요 총공급이라는 거 갖고 뭐 XJ 가격이에요, YJ 가격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총수요 총공급이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정부의 경기 선황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물가와 실업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뭐가 돼요? 총수요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총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요. 총수요가 증가하면 자, 가계의 지출이 증가한다거나 기업의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증가하게 되면 총수요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럼 총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물가가 상승하고요. 그죠? 실업률이 감소한다라고 했었죠. 실업률은 감소합니다. 그리고 국민소득은요. 증가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인플레이션인데 그냥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수요가 땡겨줘서 발생한 인플레이션이다 라고 해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총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물가가 어떻게 돼요? 물가가 하락하죠. 그죠? 그 다음에 실업률은요? 증가하죠? 그 다음에 국민소득은 감소하게 되죠.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얘가 디플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수요가 증가했을 때 우리가 뭐가 발생한다? 인플레이션. 근데 어떤 인플레이션? 수요가 견인해서 발생하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 하고요. 총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뭐가 발생한다 그래요? 디플레이션이 발생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총수요 안에는 누가 있냐면 정부라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경기 안정화 정책에서 총수요를 건드림으로써 정부가 이런 정책을 하는 거죠. 그럼 봐봐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어요? 그럼 정부는 어떻게 하겠어요? 인플레이션 발생했어요? 수요견은 인플레이션 발생했어요? 그럼 무슨 상황이요? 호경기 상황이죠. 그러니까 흑자 재정, 긴축 재정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디플레이션이 발생했어요? 그럼 무슨 상황이요? 불경기죠. 그럼 정부는 어떻게 해요? 적자 재정, 확장 재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뭐를 건드릴 수 있어요? 정책을 건드릴 수 있죠. 이 불경기 때 이제 정부가 확장재정, 긴축재정 했던 게 가장 대표적인 게 뉴딜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이제 굉장히 물가가 하락하죠. 물가는 하락하는데 온 국민이 전부 다 실업자가 되겠죠. 그럼 물가는 하락하는데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유효 수요를 창출합시다 라고 하면서 그 유효 수요를 누가 창출시켜줘요? 정부가 창출시켜주면서 정부가 우선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막 댐 건설하고 막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돈을 막 써요. 그러면서 그 가게에게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다시 돈을 쓸 수 있도록 총수요가 증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부가 정책을 해요. 그러면 총 공급이 감소하거나 총 공급이 증가하면 어떤 상황이 나타나느냐. 자, 물가가 있고요. 물가가 있고요. 실업률이 국민소득이 있어요. 물가가 있고 국민소득이 있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려지면 뭐가 됩니까? 총수요랑 총공급 같이 그려야겠죠? 자, 총수요고요. 총공급이죠. 자, 총수요와 총공급이 있는데 자, 총공급이 만약에 증가한다. 총공급이 증가해요. 그럼 총공급이 증가하면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그죠? 총공급이 증가하면 우측으로 이동하니까 이렇게 그려져요. 그럼 총공급이 증가하면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요. 물가는요. 하락해요. 근데 국민소득이 증가하거든요. 물가는 하락하는데 국민소득이 증가해요. 그럼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실업률은요. 떨어지게 되겠죠. 세상 아름다운 상황이에요. 물가는 하락하는데요. 소득은 증가하고요. 실업률은 떨어져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상황은 어떠한 경기 변동에 의해서 딱히 일어난다기보다 그냥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항상 총공급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1980년대 뭐냐면 삼저호황이라는 게 있어요. 삼저호황이라고 해서 저달러, 저금리, 저유가. 그때 우리나라가 나타났었던 게 이 삼저호황 때 나타난 게 총공급 증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요. 총공급 증가보다는 뭘 물어보겠어요? 이런 아름다운 상황보다는 굉장히 아름답지 못한 총공급 감소 상황을 나타내 줍니다. 자, 총공급이 감소하죠. 그러면요. 국민소득은 감소하고요. 물가가 상승해요. 총공급이 감소하잖아요. 그러면 물가가 상승하는데 국민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실업률이요. 올라가요. 아까 우리 총수요를 보시면서 잠깐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부는요. 물가와 실업률을 함께 잡지 못합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잡지를 못해요. 물가를 잡으면 실업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우하향하잖아요. 반비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실업을 잡으면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밖에 잡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양쪽이 다 올라가 버렸죠. 물가를 잡으면 실업은 더 올라가요. 실업을 잡으면 물가가 더 올라가요. 맞는지 봅시다. 자. 총공급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정부가요. 총수요를 늘려요. 그러면 여기 있던 물가가 안 그래도 올랐는데 여기까지 치솟아요. 뭔가 실업이라든가 국민소득은 조금 나아질지 모르는데 물가가 엄청 치솟습니다. 그래서 총수요를 늘리면 안 되겠죠. 그래요? 그럼 물가를 줄이니까 총수요를 한번 줄여봅시다. 줄였어요. 총수요를 줄였더니 물가는 여기 있던 물가가 여기까지 떨어졌네요.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경제 규모가 옛날에 여기였다가 여기까지 줄었는데 완전 바닥으로 가는 거죠.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총공급이 감소했을 경우에는 뭔가 해결 방법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해결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본인은 가만히 있으셔야 돼요. 본인은 가만히 있으시고요. 가만히 놔두시고 규제를 완화해서요.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생산비 감소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정부가 세금을 줄여준다거나 규제를 완화해준다거나 하면서 언제적 얘기가 나오냐면 신자유주의 때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도 결과적으로 총공급이 감소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물가가 상승했죠. 이 물가가 상승했는데 누구 때문에 물가가 상승한 거예요? 총공급이 감소해서 물가가 상승합니다. 그럼 총공급은 언제 감소하게 되냐면 비용이 인상되게 되면 뭔가 생산을 해야 되는데 생산을 하기 위한 비용이 감소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돼요? 공급은 감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해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입니다.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자체는요. 총공급이 감소하면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을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는 방법은요.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총수요를 잘못 건드리면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경제 규모가 미친 듯이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고요. 규제를 완화시키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굳이 인플레이션이 좋은 건 아니지만 굳이 인플레이션을 따지자라고 하면 어떤 인플레이션이 나은 거예요? 그나마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그래서 정부가 원하는 거는요. 아주 서서히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방법이겠죠. 그죠?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하시고요. 다시 우리 화면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화면으로 오시면 뭐가 나와 있냐면 실업과 고용지표라는 게 나와요. 실업과 고용지표라는 게 나오는데 갑자기 웬 실업과 고용지표야 가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총수요와 총공급을 하기 전에 원래 우리 교재 순서로 보면요. 실업과 고용지표가 나오고 인플레이션, 물가가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 총수요, 총공급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물가가 상승하면 총수요가 증가하면 물가가 상승하고요. 막 이런 것들이 막 중간에 막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헷갈려서 미리 좀 땡겨서 하는 거고요. 자, 실업이라는 것 자체는요. 우리한테 물어볼 때 항상 이런 지표로 물어봅니다. 이 공식은요. 무조건 암기 상황이겠죠. 얘는 암기예요. 근데 시험에서요. 이 공식을 줘요. 이 공식을 주거든요. 근데 이 공식을 준다고 해서 요거를 외우지 않으면 문제를 못 풀겠죠. 그래서 무조건 얘는 외우셔야 되고요. 시험에서는 얘네들을 실업률을 계산하세요. 취업률을 계산하세요. 경제활동 참가율을 계산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때서 뭐 실업자가 어디로 이동을 했어요? 취업률은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또는 표를 가지고 막 물어보는 거죠. 각국의 무엇은? 하고 단순히 계산하는 문제보다는 얘네들의 이동에 따라서 어디가 증가하고 어디가 감소했는지를 물어봐요. 자, 그러면 이 실업률, 취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이라는 공식이 있는데 얘네들의 기준은 뭐냐면 15세 이상 인구예요. 15세입니다. 15세 이상 인구인데 왜 15세죠? 왜 15세죠? 우리 법과 정치에서 나와요. 법과 정치에서 연소근로자 몇 살 이상? 15세 이상. 그래서 15세 아래로는 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살부터다? 15세부터다. 그래서 15세 이상의 노동자. 그래서 15세 이상의 인구 또는 노동 가능 인구 또는 생산 가능 인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일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일할 생각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나눕니다. 일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경제활동 인구라고 얘기해요. 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을 할 의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우리가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얘기를 해요. 비경제활동 인구.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 중에서 일자리를 갖고 있는 자를 우리는 취업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 중에서 일자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실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업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일할 의사가 있습니까? 일할 의사가 없습니까?를 뭐로 물어보냐면 지난 4주 동안 구직활동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구직활동을 하였다라고 하면은 일할 의사가 있는 거고요. 구직활동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 일할 의사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자꾸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취업준비생이라고 나와요. 그럼 취업준비생은요. 일할 의사가 있을까요? 일할 의사가 없을까요? 취업준비생은 일할 의사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직활동하지 않잖아요. 그냥 공부를 하고 있거나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할 의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고용지표는요. 비율이에요. 고용지표는 비율입니다. 자, 실업률이라는 거는요. 일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일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몇 명이 일을 못합니까? 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실업률은요. 일할 의사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몇 명이 일을 못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요. 취업률은요. 일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몇 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실업률과 취업률은요. 전체 값이 동일하는 거죠. 만약에 전체 경제활동 인구가 100명인데 100명 중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90명이에요. 그러면 취업률은 90%가 되겠죠. 그런데 일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몇 명 있어요? 그럼 10명이 되겠죠? 일할 의사는 있는데 일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실업률은 몇 프로예요? 10%예요. 따라서 항상 실업률과 취업률을 더하죠? 더하면 항상 몇 프로가 나와요? 100%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실업률을 줬죠. 그럼 당연히 뭘 구할 수 있어요? 취업률을 구할 수 있고요. 취업률을 주면 실업률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 자, 내가 실업자예요. 실업자입니다. 실업자인데 열심히 이력서를 날리고 있어요. 이력서를 날리고 있는데 아무리 이력서를 날려도 아무한테도 연락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드디어 화가 난 거야. 화가 나서 더 이상 못 해먹겠다라고 하고 때려치고 일 안 해라고 하면서 뭐가 된 거냐면 비경제활동 인구가 됐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15세 이상 인구의 변화는 없어요. 왜냐면 나는 여기 있다가 일로 갔으니까. 근데 문제는 경제활동 인구가 줄었어요. 분모가 줄었네요. 그죠? 그리고 실업자가 어떻게 됐어요? 줄었어요. 분모도 줄고 지금 분자도 줄었죠. 경제활동 인구도 줄고 실업자도 줄었어요. 분모도 줄고 분자도 줄었습니다. 전체 값은 어떻게 됩니까? 줄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실업자에 있다가 더 이상 일을 하기 싫어서 더 이상 구직활동이 지긋지긋해서 비경제활동 인구가 됐더니 어떻게 되냐면 실업률은 떨어지고요. 실업률은 떨어지고요. 취업률은 올라가는 이상한 상황이 나와요. 왜냐면 실업률과 취업률을 합은 100이잖아요. 근데 내가 실업률을 떨어뜨려 버리니까 취업률이 올라갔어요. 취업자가 늘었어요? 전혀 안 늘었거든요. 취업자는 전혀 안 늘었는데 취업자가 는 것처럼 취업률이 증가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새로운 지표가 있어요. 그 지표는 뭐냐면 고용지표예요. 고용률이에요. 고용률. 고용률이란 아닌데 이 고용률은 뭐냐면 15세 이상 노동 가능한 인구 중에서 몇 명이나 일하고 있어?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전체값이 아까는 경제활동 인구였다면 이번에 전체값은 15세 이상 인구예요.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취업자는 몇 명이야? 하고 물어보는 게 고용률이에요. 그렇게 되면 아까 나는 실업자였죠. 그랬다가 비경제활동 인구로 넘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취업자의 숫자의 변화는 전혀 없어요. 따라서 고용률의 변화는 없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또 뭐가 물어보냐? 그럼 니네 나라에서 일할 의사를 갖고 있는 사람 몇 명이야? 일할 생각 갖고 있는 사람? 그게 경제활동 참가율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율도 어때요? 전체 값이 분모가 15세가 돼요. 15세에서 그 다음에 누구? 경제활동 인구를 차지하는 거죠. 그럼 아까 제가 실업자였다가 비경제활동 인구 됐죠? 그럼 어떻게 되냐? 실업률은 떨어지고요. 취업률은 올라가고요. 고용률은 그대로고요. 경제활동 참가율은 여기 있다가 일로 갔으니까 떨어지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고용지표를 가지고 물어보는 문제예요. 요것들이. 그러면서 이제 나중엔 실업이라는 게 만약 실업률이 증가해요. 뭐 물가가 상승해요. 그럼 총수요, 총공급이랑 같이 연결해서 물어보기도 하죠. 단독적으로 고용지표로 물어볼 때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요. 전체 값이 어디에 속하는지 이런 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실업과 항상 세트로 다니는 게 아까 우리 총수요, 총공급에서 나왔었지만 물가예요. 물가. 자, 물가라는 게 있는데요. 물가는요.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물건의 가격을 더해서 평균값을 낸 것, 그게 물가거든요. 그러면 우리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물가값은 좀 더럽겠죠. 왜냐면 숫자가 막 다 더한 다음에 나누고 막 그러면 굉장히 수치가 깔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야, 2017년에 물가는 얼마야? 라고 얘기하려고 했을 때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지지가 못합니다. 그렇다고 막 2017년 물가를 얘기해줘요. 그게 작년보다 올랐는지 작년보다 떨어졌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온 지수가 뭐가 아니면 물가지수예요. 물가지수라는 거는 기준연도를 100으로 잡고요. 종합적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자, 기준연도의 물가가 왜 100이 나오냐면 자, 물가지수는요. 기준 시점의 물가 수준 분의 비교 시점의 물가 수준 곱하기 100이에요. 그럼 만약에 2017년의 물가지수를 구한다라고 하면 기준 시점의 물가 수준이 몇 년도 거? 2017년께 들어가죠. 그럼 비교 시점의 물가 수준도 2017이 들어가겠죠. 그럼 2017분의 2017 곱하기 100이니까 동일한 값이죠. 그래서 물가지수는 몇이 나와요? 100이 나오네. 그러면 자, 만약에 기준 시점에 물가가 있어요. 그런데 비교 시점의 물가가 더 높아요. 그럼 어떻게 나오느냐? 자, 만약에 2016년의 물가랑 2017년의 물가를 비교하는데 2016년의 물가가 기준이다. 그럼 2017년이 비교다. 라고 했을 때 2017년의 수치가 더 커요. 그럼 물가지수가 몇이 나와요? 100보다 크게 나오겠죠. 그래서 물가지수라는 거는요. 100을 기준으로 해서요. 100보다 크게 되면 기준연도보다 물가가 상승하고 오고요. 100보다 작게 되면 기준연도보다 물가가 하락한 겁니다. 이러한 물가지수의 변화율을 나타내는 걸 뭐라 하면 물가 상승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라는 건 물가 지수의 변화율의 값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물가 지수가 120 갈까요? 물가 지수랑 물가 상승률이랑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자, 100, 120, 110. 그래서 이게 2015년, 16년, 17년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죠? 그러면 2015년의 물가지수는 100이고요. 16년의 물가지수는 120이고요. 17년의 물가지수는 110이다 라고 볼게요. 그리고 기준연도는 15년이다 라고 할게요. 어차피 100이니까. 자, 그러면 2016년은요. 기준연도보다 물가가 상승했어요. 그죠? 2017년도요. 기준연도보다 물가가 상승했어요. 왜냐면 100보다 크면 기준연도보다 물가가 상승한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기준연도보다 물가가 상승했고요. 기준연도보다 물가가 상승한 거가 됩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률은 물가 지수의 변화율이었죠. 자, 15년에서 16년 갈 때 물가 지수가 어떻게 됐어요? 증가했죠. 그럼 물가 상승률이 무슨 값이 나와요? 플러스 값이 나오겠죠? 자, 100분의 120 빼기 100 곱하기 100 해서 20%가 나올 거예요. 플러스 값이 나옵니다. 그런데 16년에서 17년 갈 때 물가 상승률은요. 120분의 110 빼기 120 해서 120분의 마이너스 10 해갖고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값이 나와요. 2017년은요. 물가 상승률은 마이너스 값입니다. 자, 물가 지수는요. 기준연도에 비해서의 가격이에요. 기준연도 비한 가격입니다. 따라서 기준연도보다 물가가 상승했어요. 기준연도보다 물가가 상승했어요. 왜냐면 여기 기준, 분모의 기준 시기가 뭐예요? 기준 시점이니까. 그런데 물가 상승률이라는 거는요. 물가 상승률이라는 건 기준연도가 아니라 전년도예요. 변화율이니까. 작년보다, 저번보다, 이전보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물가 지수는 기준연도보다 계속 상승했기 때문에 16년도 기준연도보다 높고요. 17년도 기준연도보다 높아요. 그런데 물가 상승률은요. 16년은 물가 상승률 플러스 값이고요. 17년은요. 물가 상승률 마이너스 값이에요. 기준연도보다 높지만 작년보단 낮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수와 상승률의 차이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물가와 실업률, 고용지표, 그리고 총수요, 총공급을 가지고 전체적인 문제를 좀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좀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면 자, 문제를 우선 고용지표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표는 각국의 고용지표를 나타낸 것이다. 2014년 대비 14년의 상황에 대해서 옳은 분석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각국의 15세 이상 인구는 변화가 없으며 15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의 수는 같다라고 얘기를 줘요. 이런 고용지표라든가 우리 사회문화라든가 이런 표에서는요. 단서 조항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뭐라 그러냐면 15세 이상 인구는 변화가 없다. 그러면 15세 이상 인구의 전체 값의 변화는 없다라는 겁니다. 15세 이상은 픽스가 돼 있고요. 그리고 여성이 많은지 남성이 많은지 알아야지 서로 남성과 여성의 비교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경우는요. 15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의 수가 같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남성이 100명이에요. 그럼 여성도 100명입니다. 15세 이상 남성이 100명이다 라고 하면 15세 이상 여성도 몇 명이에요? 100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임의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1번 문제처럼 경제활동 참가율이랑 고용률을 줘요. 그리고 15세 이상 인구의 변화가 없다라고 주죠. 그러면 경제활동 참가율에서 고용률을 빼버리면 실업률이 나옵니다. 뭔 소리예요? 라고 하면 자, 여기 잠깐 칠판을 보도록 할게요. 자, 고용률의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노동 가능 인구 15세 이상 인구라고 그랬죠? 자, 노동 가능 인구 분의 취업자 곱하기 100이 고용률 공식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경제활동 참가율 공식은요. 노동 가능 인구 실업자 곱하기 실업자가 아니라 경제활동 참가 곱하기 100이 나와요.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가 취업자 더하기 실업자죠. 그죠? 자, 이런 공식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랬냐면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을 줬고요. 15세 이상 인구가 픽스가 돼야 돼요. 15세 이상 인구가 변화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15세 이상 노동 가능 인구를 몇이라고 상정하냐면 100이라고 한번 상정을 해볼게요. 그냥 임의의 숫자 100이에요. 어차피 변화가 없으니까. 그럼 100명이라고 생각을 해. 그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약분 되죠. 그죠? 약분 돼요. 그죠? 그러면서 뭐만 남아요? 경제활동 인구랑 취업자만 남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르게 보면 이 공식을 봤을 때 공통되는 것들을 지워버려요. 공통되는 것들 지워버리면 노동 가능 인구 지워버리죠. 그리고 100 지워버리죠. 남는 거 뭐 있어요? 취업자, 경제활동 인구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15세 이상 인구가 픽스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밑에 분모를 고정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15세 이상 인구가 고정된 상황에서 취업자 곱하기 100인 고용률 공식이 나오고요. 15세 이상 인구가 픽스된 상황에서 경제활동 인구가 나오고 곱하기 100 경제활동 참가율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는 고용률은 뭐로 볼 수 있고요? 취업자로 볼 수 있고요. 경제활동 인구는 뭐로 볼 수 있어요? 경제활동 참가율은 경제활동 인구로 볼 수 있는 거죠. 경제활동 인구는 뭐랬어요? 취업자 더하기 실업자.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에서 고용률을 빼면 뭐가 나와요? 실업률이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나와 있어요. 경제활동 참가율이 나와 있고요. 고용률이 나와 있고요. 15세 이상 인구는 변화가 없대요.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비율도 같다라고 합니다. 숫자가 같죠. 자, 그러면 남성의 경제활동 인구는 몇 명? 60명. 남성의 경제활동 인구는 60명에서 몇 명 됐어요? 55명. 남성의 경제활동 인구는 감소. 남성의 취업자 어때요? 고용률 50이고 50이죠. 그러면 남성의 취업자 수는 변화가 없어요. 취업자 수의 변화는 없는데 경제활동 참가, 경제활동 인구가 줄었다는 건 누가 줄었다는 거예요? 실업자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경제활동 참가에서 고용률을 한번 빼볼게요. 그러면 60에서 50 빼면 실업자 10명이 나옵니다. 55에서 50을 빼면 실업자 5명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실업자는 어떻게 했어요? 감소했네요. 자, 여성은요.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를 했어요.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고용률도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취업자가 증가한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실업자는 어떻게 됐느냐라고 봤을 때 자, 그대로 빼보면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에서 고용률을 빼면 10이 나오고요. 그죠? 50에서 40 빼면 또 10이죠. 그러면 여성은요. 경제활동 인구는 증가했고요. 취업자도 증가했는데 실업자는 이전과 동일한 상황이네요. 그러면 기억. 남성과 달리 여성의 취업률은 하락하였다라고 하는데 자 그럼 취업률을 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취업률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하면 돼요? 경제활동 참가율이 경제활동 인구래매요. 그리고 고용률은요? 취업자래매요.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돼요? 남성의 취업률은요. 60분의 50, 55분의 50이 된 거고요. 여성은요. 40분의 30, 50분의 40이 된 거죠.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경제활동 인구도 증가를 했고요. 취업자도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분모도 올라갔고 분자도 올라갔죠. 그럼 전체 값은 같이 올라가게 돼서 여성은 취업률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요. 남성은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했죠. 그런데 취업자는 그대로죠. 그러면 분모가 감소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얘네 같은 경우는 수치는 증가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남성도 증가하고 여성도 증가하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성과 달리 남성의 실업자 수는 감소하였다. 자, 여성은 그대로 있죠? 근데 남성은 감소했으니까 니은 맞는 선지가 되고요. 남성과 여성 모두 경제활동 인구는 감소하였다라고 하는데 남성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감소했기 때문에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했고요. 여성은 경제활동 인구가 어때요? 40에서 50으로 증가했으니까 경제활동 인구는 증가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성은 경제활동 인구와 취업자 수 모두 증가했다라고 하는데 경제활동 인구 증가했죠. 그죠? 그리고 취업자 수도 증가했네요. 실업자만 변화가 없는 상황이니까 리을도 맞는 선지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경제활동 참가율 나왔다 해서 더하고 빼시면 안 되고요. 15세 이상 인구가 픽스가 되어 있고요. 경제활동 참가율이 나오고요. 그리고 고용률이 나오게 되면 그대로 해서 더하고 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문제 풀어보시고요.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2번. 여기도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경제활동 참가율 나와 있고요. 고용률 나와 있죠. 그죠? 근데 봐요. 단 갑국의 15세 이상 인구는 변화가 없다? 아, 그러면 아까랑 동일하게 풀면 되는 겁니다. 아까는 표로 준 거고요. 이번엔 그래프로 준 거예요. 어차피 내용은 동일하네요. 그죠? 그러면 그것만 갖고 한번 계산을 해봤을 때 자, 경제활동 인구가 80이죠? 근데 지금 고용률이 75예요. 그럼 실업자는 몇 명? 5명.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경제활동 인구가 75명이에요. 그런데 취업자가 65명이니까 실업자는 10명. 여기는 85명이고 70명이니까 15명 실업자가 나오겠죠. 1번 2011년에 비해서 2012년에 실업률은 감소하였다라고 하는데 자 2011년의 실업률은 어떻게 돼요? 80분의 5가 되고요.
그죠? 2012년의 실업률은요. 75분의 10이 되죠. 80분의 5, 75분의 10 누가 더 커요? 75분의 10이 더 크게 되겠죠. 실업률은 증가하게 되네요. 2011년과 2013년에 취업자 수는 같다라는데 2011년의 취업자는요 70명이고요. 2013년의 취업자도 70명이죠. 그래서 2011년과 2013년의 취업자 수는 같습니다. 12년에 비해 13년의 실업자 수는 증가하였다. 그런데 12년은 10명이었고요. 13년은 15명이니까 실업자 수는 증가하였네요. 2012년에 비해서 13년의 비경제활동 인구는 감소하였다. 자, 비경제활동 인구는 누구를 보면 되냐면 경제활동 인구를 보면 돼요. 경제활동 참가율, 아까 제가 실업자였다가 비경제활동 인구로 왔더니 경제활동 참가율이 줄었죠. 그죠? 그것처럼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했다라는 건 누가 감소했다라는 거예요? 비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했다는 거예요. 왜? 15세 이상 인구의 변화가 없으니까. 전체 값에 변화가 없는데 경제활동 인구가 늘려고 하면 누가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비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비해서 13년의 비경제활동 인구는 감소하였대요. 1번 문제랑 2번 문제가 같은 문제예요. 같은 문제인데 우리가 그냥 같다라고 생각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표고 하나는 그래프거든요. 하나는 표고 하나는 그래프니까 문제가 왠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같은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돼요?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을 줬어요. 그런데 뭐가 픽스가 돼 있어야 돼요? 15세 이상 인구가 픽스가 되어 있어야지만 가능한 문제입니다. 자, 3번 보시면 그림은 각국의 성별 실업률과 고용률의 전망을 나타낸 것이래요. 이에 대해서 분석인데 15세 이상 인구의 변화는 없으며 남녀 비율은 동일하대요. 그러면 남녀의 비율은 동일한데 이번에는 뭐냐면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을 준 게 아니라 고용률과 실업률을 줬어요. 고용률과 실업률을 줬습니다. 자, 우리 아까 실업률을 주면 뭐를 할 수 있다? 취업률을 할 수 있다가 됐죠. 자, 그러면 여성의 실업률은 3% 계속 똑같아요. 그러면 여성의 취업률도 97%, 97% 동일하겠죠. 그런데 남성의 실업률은 4%에서 5%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남성의 실업률은 96%에서 95%가 되겠죠. 그죠? 자, 고용률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자, 60, 60이래요. 그럼 남성의 고용률은 그대로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취업자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취업자의 변화가 없어요. 자, 노동 가능 인구가 있고요. 경제활동 인구가 있고요. 비경제활동 인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취업자가 있고요. 너무 옆으로 갔네요. 자, 노동 가능 인구가 있고요. 경제활동 인구가 있고요. 비경제활동 인구가 있고요. 취업자가 있고요. 실업자가 있어요. 이렇게 있거든요. 이 중에서 지금 뭐냐면 남자 같은 경우는 취업자의 변화가 없대요. 취업자는 변화가 없대요. 근데 무슨 죄는 여기 봤을 때 아까 취업률은 96%에서 어떻게 됐어요? 95%로 줄었다라는 거죠. 그죠? 취업자의 숫자는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취업률이 줄어요? 우리가 분모와 분자가 있어요. 그죠? 밑에 분모값이 있고요. 위에 분자값이 있어요. 그죠? 분모값이 있고 분자값이 있어요. 근데 분자값의 변화가 없대요. 근데 이 전체 값을 어떻게 해야 된대요? 줄여야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분모가 늘어나면 되겠죠. 밑에가 늘어나면 전체 값이 줄어들겠죠. 이게 이해가 안 가시면 자, 취업자의 변화가 없어요. 취업자의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됐어요? 실업률이 증가했죠. 그죠?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얘의 변화는 없는데 실업률이 늘어나야 돼요. 그럼 경제활동 인구랑 실업자가 있어야 되죠? 그때 누가 늘어나야 돼요? 취업자의 변화는 없을 때 얘네 전체 값이 늘어나려면 실업자가 늘어나야 되겠죠. 실업자가 늘어나면 경제활동 인구 늘어나고 실업자 늘어나서 전체값 늘어서 실업률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취업자의 변화는 없는데 취업률은 감소했고요. 실업률이 증가했다는 거는 얘가 늘어났다가 답이 되는 겁니다. 얘가 늘어났다. 그러면 여성 같은 경우는 실업자는 그대로죠? 실업률도 그대로, 취업률도 그대로예요. 취업률과 실업률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지금 뭐가 늘었냐면 고용률이 늘었네요. 그죠? 그럼 고용률이 늘었다는 건 취업자가 증가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취업자가 증가를 했다라는 거는 취업률이 늘어야 돼요. 근데 취업자가 증가를 했는데 취업률이 안 느네? 그러면 누구도 늘었다는 거예요? 자, 분모와 분자가 있어요. 취업자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전체값이 커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그대로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만큼 누구도 늘었다는 거예요.
밑에 값도 늘었다는 거죠. 그러면 취업자만큼 누구도 실업자랑 취업자가 같이 늘어서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였다라고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시면 실업자 수는 증가하였다라고 했을 때 아까 남성의 실업자 수는 증가한 값으로 나오겠죠. 자, 여성의 취업자 수는 증가한다. 자, 여성의 취업자는 뭐로 보시면 돼요? 이 고용지표로 보시면 여성의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경제활동 참가율은 남성과 여성 모두 상승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남성 같은 경우는 아까 어떻게 됐냐면 취업자는 그대로죠. 취업자는 그대로죠. 60이니까. 근데 아까 우리 취업률은 떨어졌죠. 취업자가 그대로니까 취업률은 떨어졌죠.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지금 어때요? 우선 고용지표가 증가를 하면서 고용률이 증가했죠. 그러면서 취업자가 증가합니다. 취업자가 증가하는데 취업률과 실업률은 그대로죠. 그럼 경제활동 인구는 어떻게 돼요? 증가하네요. 그래서 모두 상승하게 됩니다. 2020년에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가 남성보다 많아진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동일하대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동일한데 남성은 60%가 취업자고요. 60%가 여성은 40%가 취업자래요. 예를 들어 15세 이상의 인구가 남성 100명, 여성 100명이라고 하면 100명 중에 남성의 60명이 뭐가 돼요? 취업자고요. 여성의 40명이 취업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럼 지금 기본적으로 누가 더 많아요? 남성의 취업자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취업자가 더 많은데 실업률도 어때요? 더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취업자가 더 많은데 실업률도 더 높다라는 건 경제활동 인구가 어때요? 남성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남성이 더 많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취업률은 그대로예요. 그죠? 취업자는 숫자는 그대로죠? 근데 아까 어때요? 실업자가 증가했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여성이 과거보다 취업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경제활동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기는 했겠죠. 비중이 증가하긴 했지만 인구는요. 남성이 더 많아야죠. 기본적으로 지금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동일하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남성이 취업자가 더 많죠. 근데 남성이 취업자가 더 많은데 실업률도 더 높은 상황이죠. 그러면 당연히 뭐가 더 높겠어요? 경제활동 인구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경제활동 인구가 더 많은데 취업자는 그대로 있고요. 실업자가 증가했죠. 여성은 예전보다 적지만 취업자가 증가하긴 했죠. 그러면 여성이 더 많이 남성보다 많아진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비중이 증가합니다. 라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좀 해주도록 하시고요. 앞에 있었던 거랑 뒤에 있는 1번, 2번 문제랑 3번 문제는 좀 내용이 다르죠. 왜냐면 고용률이랑 얘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아니라 실업률을 줬기 때문에 실업률을 가지고 취업률을 유추해서 취업자가 증가했는지 실업자가 증가했는지를 유추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번 보시면 이제 국민경제 균형점의 이동이라는 문제가 나와요. 이게 우리가 아까 처음에 했었던 총수요 총공급과 관련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국민소득이죠. 그리고 물가예요. 그러면 균형점이 1이에요. 균형점이 2인데 이 균형점에서 A로 이사를 간대요. A로 이사를 가면 자, 우리 이거 3단원 하는 그 점의 이동과 동일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2에서 A로 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물가는 상승하는데요. 물가는 상승하는데요.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된다. 물가 상승, 국민소득 증가 뭐밖에 없어요? 총수요 증가밖에 없어요. 그럼 A점으로 가는 거는요. 총수요가 증가했을 경우다. 자, B로 가면요. 물가는 하락하는데요. 국민소득은 증가합니다. 물가가 하락하고 국민소득이 증가해요. 언제 그렇게 돼요? 총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그죠? 총공급이 증가하면. 자, C로 가요. 물가는 똑같이 하락해요. 근데 국민소득도 감소하게 되어 있죠. 물가 하락, 국민소득 감소. 언제 그렇게 돼요? 총수요 감소. 자, D는요. 물가 상승, 국민소득 감소가 되죠. 총공급 감소. 1번. 2에서 D로 갑니다. 2에서 D로 가면요. 1로 가는 거죠. 총공급 감소죠. 실업률은 감소한다. 자, 총공급 감소, 국민소득 감소죠. 국민소득과 실업률은 어때요? 반대라고 했었죠. 실업률 증가합니다. 순수출이 감소할 경우, 순수출이 감소하면요. 순수출은 총수요 항목이죠. 그럼 총수요가 감소하죠. 총수요 감소 어디로 갑니까? C로 가겠죠. 자, 2에서 C로 이동할 경우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 그런데 2에서 C로 가면요. 물가가 하락하고 국민소득이 감소하니까 디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기술 발전으로 생산량이 증가합니다. 기술이 발전해요. 생산량이 증가하네요. 그럼 총공급은 증가하겠죠. 총공급 증가하면 어디로 갑니까? B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물가와 이런 식으로 국민소득을 가지고요. 이런 식 실업률을 같이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요. 이걸 국민소득으로 보지 않고요. 국민소득으로 보지 않고 실업률이라고 주는 경우도 있어요. 실업률이라고 줍니다. 그러면 봐봐요. A는요. 물가가 상승하고 실업률도 증가하는 거예요. 물가가 상승하고 실업률이 증가했어요. 그럼 실업률이 증가했으면 국민소득이 감소한 거죠. 그러면 2에서 A로는 언제 가는 거예요? 총공급이 감소하게 되면. 자, 2에서 B로 갑니다. 그러면 물가는 하락하는데요. 실업률이 증가해요. 물가 하락, 실업률 증가, 국민소득 감소니까 총수요 감소가 됩니다. C는요. 물가는 하락하는데 실업률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실업률 감소, 국민소득 증가니까 총공급 증가가 돼요. D로 가게 되면요. 물가는 상승하는데 실업률은 감소하게 돼요. 그럼 실업률 감소니까 국민소득 증가죠. 그러면 얘는 총수요 증가가 돼요. 자, 얘는 안 변하네요. 얘는 안 변하고요. 누가 움직이냐면 국민소득이 될 수도 있고요. 실업률이 될 수도 있어요. X축이. 그래서 실업률이 나왔는지 국민소득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답 자체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달라지고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업률인지 국민소득인지 보고 하셔야지. 무턱대고 나 이거 다 알아 하면서 총수요 증가, 총수요 감소, 총공급 감소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죠? X축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 5번 문제를 보시면 자, 그림은 A국의 주요 거시 경제 지표래요. 가에서 나타나 있는 2008년과 2009년의 경제 상황을 1에서 4형에 표시를 하래요.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보시면 뭐냐면 이런 문제를 만약에 처음 만나죠. 그러면 너무 싫은 거야. 너무 싫어요. 왜? 안 만나봤거든. 처음 봐요. 너무 초면이세요. 근데 한 번이라도 보셨던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쉬운 문제라는 걸 아는 거죠. 자, 우리가 처음 만나잖아요. 그래프를. 그럼 무조건 X축과 Y축을 그대로 읽으세요. 뭐라고 되냐면 자, 물가지수고요. 그죠? 물가지수, 명목, GDP래요. 그러면 2007년에서 2008년을 한번 가봅시다. 2007년에서 2008년 갔더니 물가가 어떻게 했어요? 하락했어요. 물가가 하락했는데 명목 GDP가 어떻게 됐어요? 증가했죠. 자, 명목 GDP 어떻게 구하냐면요. 그해 가격, 그해 생산량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면 그해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2008년이 저 밑에 있네요. 2009년에다 체크해놨네요. 자, 물가가 이만큼 내려가네. 한참 내려가네요. 그죠? 물가 한참 내려가요. 그런데 명목 GDP가 증가했어요. 그럼 뭐냐면 물가는 하락했어요. 물가는 하락했는데 명목 GDP가 증가하려면 무조건 누가 늘어야 돼요? 생산량이 늘어야 돼요. 명목 GDP 공식이 그해 가격, 그해 생산량이잖아요. 근데 그해 가격이 저만큼 떨어진 거예요. 저만큼 쭉 떨어졌어. 물가가 하락했어요. 그런데 명목 GDP는 증가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누구? 생산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생산량이 증가하면 무조건 누가 증가합니까? 실질 GDP가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2007년에서 2008년을 할 때 경제 성장률은 무조건 무슨 값을 가져요? 플러스 값을 가져요. 플러스 값을 가집니다. 그런데 지금 물가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하락했죠. 전년보다 2007년보다 2008년의 물가 지수가 아래로 내려와 있죠. 아래로 내려와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무조건 물가는 인플레이션은 마이너스 값을 가지는 거예요. 마이너스 값. 그래서 몇 번 면적으로 이동하냐면 2008년은 4번 면적으로 이사를 가겠네요. 그죠? 그럼 2008년에서 2009년으로 가봐요. 2008년에서 2009년 가면 물가가 어떻게 되냐면 상승했어요. 물가가 상승했어. 그런데 명목 GDP의 변화가 없어요. 자, 아까 명목 GDP는 그해 가격, 그해 생산량이라며요. 근데 그해 가격이 올랐어요. 그럼 생산량의 변화가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면 명목 GDP는 증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증가해야 되는 명목 GDP가 어떻게 되냐면 그대로예요. 그렇다는 거는 생산량이 줄었다는 거가 되겠죠. 왜냐하면 그해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면 무조건 생산량의 변화가 없다면 올라야 되는데 그대로네? 그런 생산량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생산량이 줄었으면 경제 성장률은 무조건 무슨 값을 가져요? 마이너스 값을 갖죠. 근데 물가는 어때요? 2008년보다 올랐죠. 물가 지수가 2008년보다 2009년에 물가 지수가 더 높죠. 그러면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율은 무슨 값을 가져요? 플러스 값을 가져서 2009년의 면적은 2번 면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정말 쉬운 문제예요. 정말 쉬운 문제인데 우리가 이 물가 지수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명목 GDP와 실질 GDP에 대한 개념 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개념이 없다면 이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되게 어려워하는데 정말 쉬운 문제입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죠. 그죠? 그래서 풀면 끝나는 거. 그래서 물가가 무엇이고 명목 GDP 공식만 알면 면적만 찾아서 정해주면 돼요. 그럼 왜 2007년은 못해요? 라고 하면 경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율은 뭐예요? 변화율이에요. 변화율은 앞에 값과 뒤에 값의 차이를 나타내는 걸 변화율이라고 불러요. 2007년의 앞에 값은 2006년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여기 안에선 2006년이 안 나와 있죠. 그럼 2007년은 앞에 값을 모릅니다. 앞에 값을 모르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어요. 자, 지금 오늘 한 거는 뭐냐면 이제 총수요 총공급이라는 아이를 한 거고요. 그래서 총수요 총공급에 따라서 총수요가 증가했을 때 총공급이 증가했을 때 감소했을 때 이것들을 하면서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필 수 있는지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무엇인지를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업이라는 것 자체를 계산할 수 있는 고용지표라는 아이를 했어요. 그리고 고용지표의 공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꼭 암기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물가와 물가지수라는 걸 한 거예요. 이론 자체는 굉장히 협소해요. 막상 이론은 정말 좁은데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타납니다. 특히 고용지표 같은 경우는 이 아이가 일로 이동했는데 얘가 어디로 갔을까요? 실업자가 취업자로 갔대요. 취업자는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맨날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값의 기준이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취업자와 실업자의 전체값의 기준은 경제활동 인구가 되고요. 경제활동 참가율이랑 고용률의 전체값의 기준은 뭐냐면 15세 이상 인구입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알려드렸던 고용률이랑 경제활동 참가율이 나왔어요. 그런데 15세 이상 인구도 픽스예요. 그러면 경제활동 참가율을 경제활동 인구로 놓고 풀고 고용률을 취업자로 놓고 풀어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나중에 다음 시간에 비교 우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